네,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맞은 첫 주말 보신 것처럼 대선 주자들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과 경기 지역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울산과 경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후보들 동해번쩍 서해번쩍 X자로 가로지르기도 하고 직진으로 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굉장히 경기도와 또 지방 지역까지 오가면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쭉 이제 후보들의 유세 활동을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초반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들의 입 그리고 선대위에서 얘기하는 그 말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파쇼, 공산당, 주술, 이제까지 나왔던 단어 다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거칠어진 입,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수막에 걸린 내용은 경제, 그다음에 정의, 공정 이런 건데 정작 주고받는 내용 보면은 검찰공화국 막아야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한 세력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현수막과 실제 선거 프레임 간의 괴리도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점이 있었던 한 주였다고 봅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3주간의 이제 선거운동 기간인데 첫 주를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세를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워낙 이제 거친 언사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정치의 그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유세하는 이제 발언의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훈련되어지는 가면 갈수록 훈련되어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대중의 어떤 지지 환호세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좀 과격한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버할 수 있는 국민의 이제 감정선을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위험 발언 수위까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경계심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어쨌든 이제 본인한테 쏟아져 있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슈들을 극복하려고 윤석열 후보를 또 지나치게 이제 네거티브로 공격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지지층들은 그 유세를 듣는 지지층이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좀 상당한 거부감으로 좀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두 후보들의 현재 유세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체를 통해서 보는 유권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는 좀 약간의 좀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층을 다잡는 데 주력하는 그런 유세였던 것 같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후보 공식 행보 앞서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연결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텃밭 따지기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지역을 찾았고 이제 경기도 지역을 찾아서 역시나 유세를 이어가게 될 텐데 지역 발전 공약들도 많이 내놨고 또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상대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내세웠었던 이런 실적들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세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새 이재명 후보 보면은 네. 주요 포인트가 위기 극복 사령관이라고 하는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오미크론으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본인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 정책 이슈들이 국민들의 귀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는 검찰공화국을 막아야 된다, 부정부패를 쓸어버리겠다, 요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주요 정책들은 국민들의 귀를 못 잡다 보니까 그런 그 실제 선거 프레임과 정책 선거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위기극복 사령관으로서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말로 신천지가 어떤
방역을 위협했을 때 그때 뭐 명단을 갖다가 직접 확보했다든지 예. 또는 불법 사채를 갖다가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실적을 가지고 향후에 있을 TV 토론에서 그런 선거 프레임을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전환시키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을 이제 유능한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그 슬로건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예. 뭐 오늘 얘기했던 뭐 계곡 천막 철거라든가 불법 사채 근절이라든가 신천지 명단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성과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100가지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유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로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크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유능함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어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라는 큰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심판, 즉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2배나 올려놓고 일자리 문제 사실 어렵게 해놨고 코로나 방역조차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능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본인 개인의 유능함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때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에 또 반대적인 것으로서 대장동 이슈라든가 성남 FC 의혹이라든가 최근에 법인카드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덮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주장과는 그러니까 목적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그 유능함이 제대로 어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저는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행보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울산 경남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표현들을 보면 민주당이 철진한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공동체로 오로지 집권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 역시나 앞서 이제 표현 수가 굉장히 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선을 오르내리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들 사실 텃밭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게 먹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 가보면은 이제 유세 현장이라는 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연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단에 오르면 자연히 이제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소의 말보다 이제 거칠어지게 되죠. 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날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준비를 하고 가실 텐데 그 외에도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말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정동영계로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 발언을 오히려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전직 대통령 발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소위 얘기해서 86그룹에 대한 비판들 그것들이 이제 철지는 이념의 문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는 예를 들어 최근에 또 터진 게 이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치실장의 동상이 펀드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거기에 김상조 정치실장도 들어가 있고 다 무슨 이권만 있으면 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서 뭘 이렇게 장사를 하는 과거에 뭐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라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 게이트들이 아직 수면으로 그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여러 가지 그 소위 얘기해서 여의도 내에서는 이게 너무 과거의 그 86그룹들이 선민의식 속에서 본인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는 누려도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이권의 개입들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은 또다시 이것도 또 흑색선전으로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차분하고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거를 처음 치러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소위 연설대, 이동 연설대 앞에 수백 명이 모이면 여기에 너무 고무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통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퍼컷 예. 대세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심판론을 갖다 확대시켜 나가겠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자신은 심판자예요. 자신은 심판자고 상대방은 다 소위 말하면 부정부패한 집단입니다. 자, 이렇게 흑백 논리 그리고 상대방은 다 파시즘이고 공산주의 세력이고 자신은 민주주의의 실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을 가지고 판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은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자칫 아예 이제 흑백 논리로 흘러서 갈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말실수나 또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주변의 참모들이 윤석열 후보가 좀 업되는 거를 조금 이제 정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나 내일 모레 TV 토론이 있습니다. 예. TV 토론으로 이게 고스란히 이어질 경우에 자칫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한국갤럽이 물어본 겁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상승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서로 표차가 이제 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대를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이 지표를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내려갔는데 어떤 요인이 저런 상승과 하락을 작용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지난 한 주간 상호 이제 네거티브전이 아주 심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이제 무속 문제하고 이제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 이제 공무원들 불법 의전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갖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로 받아들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느 걸 더 체감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 무속 문제나 뭐 신천지 문제는 어떤 무슨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소고기 뭐 사다 내고 뭐 초밥 문제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민감도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그거는 예를 들어 선거법이라든가 혹은 뭐 횡령의 문제라든가 여러 개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네거티브를 했지만 그 네거티브 자체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는 이제 정치 보복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부정부패 수사하겠다 예. 했던 그 발언이요. 근데 사실 그 인터뷰 전문을 보면 그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자기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관여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기회로 잡아서 친문 결집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친문 결집의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문 결집에서 이재명 후보의 친문의 결집이 일부 있었지만 동시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윤석열 후보로 결집을 하는, 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적폐 수사하면 이제 정치 보복할 거냐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결국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앞서서 이런 공세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측의 이제 지지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선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네. 이대로 갔다가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일부 층들이 윤석열 후보로 다시 이제 지지를 턴하는 그런 효과까지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한국갤럽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7% 이상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좀 분석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좀 동의하시는지? 네, 저도 딱 세 가지, 똑같은 세 가지를 저도 그래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소수점짜리의 경쟁이었습니다. 초접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소수점짜리의 경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적폐 수사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그 소위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결집을 했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결집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는 세력. 근데 여기에 그 사이에 이제 지지율의 하락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고스란히 다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고기나 초밥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도덕적이지 않네. 이게 직관적이죠. 그런데 뭐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좀 그런 점에서 사안에 따른 그런 어떤 네거티브의 성격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네. 또다시 저는 지지율이 조금은 더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또 반작용이 있는 거죠. 위기에 빠졌다. 이재명 후보의 요즘에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지지층 결집이 또 조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건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절반은 오차범위 밖에서 벗어나는 윤석열 후보의 우위로 나오고 절반 정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이재명 후보가 크로스하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길어지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정도까지 이번 일주일 사이 새로운 일주일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좁히지 못한다라면은 판세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로 지지층 결집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한 주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세 가지, 그러니까 법인카드 의혹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적폐 수사 발언이 오히려 친문 결집의 반작용으로 정권 교체에 결집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흡수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하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이 유세 버스에서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유세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닷새가량 유세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유세를 시작했는데 그 첫 행보가 의료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더 요란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연단에 설 법도 한데 좀 조용한 유세를 선택을 했다는 것, 이 행보를 선택했다는 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료 자원봉사 선택하신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이후에 다시 복귀한 게 사실 대구에서의 의료봉사의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 복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료봉사라는 게 사실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서 유세장에 바로 서서 막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네. 저런 행보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국민들이 볼 때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선하고 착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가 리더십 문제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좀 한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장점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도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에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 결단과 본인의 이제 정치적 진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사실 뭐 이준석 그 대표도 오늘 인터뷰에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뭐 그 정당 간의 어떤 그 밀고 당기기 하면서 합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통합된 정당에서 본인이 경선을 치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듯이 정치인은 그때그때 중요한 어떤 정치적 판단의 고비고비가 오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의 운명이 많이 갈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해주고 그리고 합당을 해서 어쨌든 새로운 통합된 정당 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당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까요? 그건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서울시장 단일화 때도 합당을 이제 전제로 해서 사실 단일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런데 그땐 경선을 했었잖아요. 예, 경선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합당을 통한 단일화를 이제 하면서 새로운 어떤 통합 정부에 대한 구상을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때도 국민의힘에 정당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의석수의 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과연 뭐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냐 이런 그 걱정 속에서 저는 합당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그 결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당 합당했던 그런 결기와 그다음에 그 본인이 스스로 리더십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다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 그렇지 않고 오늘 뭐 또다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 단일화만 고집하다가 네. 결국은 정권 교체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설령 혹은 그 정권 교체는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존재감 없이 이번 대선을 마치면 별로 그 향후의 진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주를 하는 것이 향후 정치의 길을 더 막는 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네. 하시는 거네요.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마지막 연결식장에서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또 한 이야기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한다든지 수정 제안을 들고 온다든지 셋 중에 뭔가 하나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안 만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판의 가능성을 좀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이 합당 카드가 이 수정 제안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공개적으로 그 상대방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물밑 거래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방식의 문제라면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방식의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사퇴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우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 글쎄 뭐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본인이 아니면 지금은 모를 상황이지만 만약에 제가 안철수 후보라면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선거 유세 공식 유세 기간 첫 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주목의 장례식이 주목을 받았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단일화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작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일주일 동안 전혀 언론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그 의료봉사 한 것도 지금 현재 네거티브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본인의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깔고 이틀 뒤에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쵸. 그 TV 토론을 위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세게 나가야 되는데 세게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 내가 일주일 전에 공개 제안했는데 일주일 동안 나 만난 적도 있고 뭐 물론 뭐 장례식에서 그 얘기 할 수 없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해라.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단일화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그 TV 자리- 토론에서요. 네.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왜 답을 못하냐. 뭐 이게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합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단일화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접근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얘기는 단일화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마음속에 뭐 실제로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아니면 정치 교체가 우선이냐 이 부분은 아직도 결심이 안 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TV 토론이 있기 전에
단판을 보지 않겠느냐, 둘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그럼 지금 그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좀 물어보기 위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그 전에 만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의 핵심은 이거죠. 공개적인 제안을 했으면 공개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개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물밑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뭘로 보상해 줄까? 요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공개적이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안철수 후보라면 원론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새벽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날치기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불가피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아직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결위 위원장이셨던 이중배 위원장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의 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당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양쪽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 회의 개시 시간이 달라서 양당 간사한테 협의하라고 했다. 그리고 협의 그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이 협의 결과가 오면 소집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위원장을 거의 이제 제껴놓고 그 민주당의 현재 간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그냥 단독 강행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법한 행위를 저는 국회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기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국회법을 무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뭐 오늘 이제 협의를 했다면 저는 합의에 뭐 이르지 못할 게 없었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왜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게 새벽에 그 위원장을 거의 뭐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했는지. 물론 이제 정족수가 예결위 위원이 50명인데 민주당이 30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적 우위에 의해서 이런 걸 했지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번에 이제 180석을 민주당이 이제 그 소위 해서 싹쓸이 했을 때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막 전행하고 단독 처리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개의 상임위원장을 그 국민의힘에 다시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넘어온 건데. 네, 이 사안은 민생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데 한시가 급했다면 정말 급했다면 원래는 12월에 그 예산을 본예산 짤 때부터 사실은 반영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1, 2월 달에 예산하는 게 지금 그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본예산 처리 이후에 그런데 그만큼 뭐 코로나 때니까 뭐 위급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고 지금 현재 쟁점이라는 거는 그 민주당에서는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1인당 300만 원 주자, 국민의힘에서는 1,0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차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14조 안에서 처리하자 아니면 플러스 2조에서 16조로 하자 이런 논쟁인데 이걸 왜 합의를 못 하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선거가 지금 20일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그 추경 예산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돈을 또 나눠주는 게 마치 선거의 어떤 매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주장하고 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더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약간의 정치적 주장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단독 처리를 해버려 갖고 더 국회 상황이 꼬이게 됐는데 이게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예결위의 간사와 위원들이 좀 국민의힘에 좀 사과를 하면서 다시 소집을 해서 정상적 처리, 국회법에 준하는 정상적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처리했어야 했다. 21일에 원내대표 간에 이제 담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단독 처리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
상황입니다. 이미 뭐 폭발 직전이 폭발했죠. 아니라 실제로 폭발을 했습니다. 예. 또 시위도 또 대규모 시위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놀아나지 않겠다. 침대 축구다. 네. 지난 2차 TV 토론 때 35조 얘기하셨죠. 50조 얘기하셨죠. 우리 여기서 합의 보고 합시다. 근데 나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 지금 국회에서 300만 원 한 그 소상공인 300만 원 이게 지금 주요 골자인데 지원이 1,000만 원 주자 좋죠.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못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언제까지 1,000만 원 딱 관철될 때까지 통과 안 시킵니까? 그럼 한두 달 사이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또 한 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하게 침대 축구 그만하고 일단 지원하고 부족하면 또 하자. 또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뭐 이거 불가피하다면 불가피하고 또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먼저 해주는 게 특히 소상공인들의 그 불만을 달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본회의 처리까지 쭉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아마 강행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21일 날. 예, 알겠습니다. 박창관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